이 영상을 지금 공개해도 되는지 사실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세상에 나가는 순간 제가 평생을 바쳐온 학계에서 퇴출당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은 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제 손에 들린 이 한 장의 유전자 분석 결과지. 이것은 며칠 전 경주 황남동의 깊은 땅속 그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았던 왕릉의 가장 깊은 곳에서 채취한 시료의 분석 결과입니다. 저는 처음에 기계가 고장난 줄 알았습니다. 수십 번을 다시 검사하고 제 모국의 연구소에 교차 검증까지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2000년 전의 뼈가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역사, 그리고 일본이 애써 부정해왔던 한반도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웠던 역사, 그리고 스스로 작은 반도 국가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던 그 겸손함. 오늘부로 그 모든 것을 잊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몸속에는 저 좁은 땅덩어리에 갇혀있을 피가 흐르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절반을 호령하고 로마 제국마저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황금의 제왕. 그 거대한 대륙의 지배자가 바로 여러분의 직계 조상이라는 증거가 이 서류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경주 흙더미 속에서 발견된 이 작은 조각 하나가 어떻게 전 세계 역사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게 되었는지, 그리고 평범한 외국인 연구자였던 제가 왜 눈물을 흘리며 태극기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 진실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지만 잃어버린 위대한 역사를 되찾은 민족에게는 찬란한 미래만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제가 처음 한국 땅을 밟았던 그날의 공기가 아직도 코끝에 생생합니다. 몽골의 거친 바람과 건조한 대지에 익숙해져 있던 제게, 인천공항을 나서자마자 마주한 한국의 바람은 마치 부드러운 비단처럼 제 피부를 감싸 안았습니다. 당시 저는 유라시아 대륙의 고대 유목 문화를 연구하는 젊은 학자였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저 경제적으로 성공한 현대 국가 혹은 동쪽 끝에 붙어있는 작은 반도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때의 저는 꽤나 오만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대륙을 호령하던 칭기즈칸의 후예라는 자부심, 그리고 드넓은 초원을 무대로 했던 거대 역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반도의 고대사는 중국의 그늘에 가려진 아류 문화일 것이라고 섣불리 짐작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KTX라는 놀랍도록 빠르고 정숙한 기차에 몸을 싣고 서울을 떠나 남쪽으로 향하는 동안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묘한 파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산과 산이 끊어질 듯 이어지고 그 사이사이 촘촘히 들어선 마을과 논밭들은 마치 거대한 정원처럼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정한 충격을 받은 순간은 기차가 신경주역에 도착하고 마중 나온 한국인 동료 교수의 차를 타고 시내로 들어서면서부터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거대한 언덕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자연적으로 솟아난 야산이나 구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솟아오른 푸른 언덕들은 도심 한복판에, 그것도 사람들이 사는 집 바로 옆에 아무렇지 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저기 보이는 저 언덕들은 공원입니까? 산책로치고는 형태가 아주 독특하군요. 제 질문에 운전대를 잡고 있던 김 교수님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게 바로 신라의 왕들이 잠들어 있는 무덤입니다. 우리는 저걸 능이라고 부르지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덤이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왕의 무덤이란 이집트의 피라미드처럼 사막 한가운데 있거나 중국의 황릉처럼 인가와 멀리 떨어진 깊은 산속에 위압적으로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죽음은 산자들의 공간과 철저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고대인들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곳 경주는 달랐습니다. 죽음이 삶의 공간 한가운데에 마치 밥상머리에 놓인 물그릇처럼 자연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거대한 무덤가에서 뛰어놀고 연인들은 그 사이길을 걸으며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삶과 죽음이 경계 없이 어우러진 이 기이하고도 평화로운 풍경 앞에서 저는 난생 처음 보는 문화적 충격의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김 교수님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저를 경주 시내의 대릉원, 그 중에서도 가장 거대하다는 황남대총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차에서 내려 그 압도적인 규모의 고분 앞에 섰을 때 저는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선 어떤 전율을 느꼈습니다. 높이가 아파트 7, 8층 높이에 달하고 길이가 120m가 넘는다는 그 거대한 무덤은 인간이 만들었다기보다는 마치 신이 흙을 빚어 툭 던져놓은 듯한 웅장함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거대한 흙더미를 바라보고 있자니 낯선 타국에 와 있다는 긴장감보다는 마치 오래전 떠나온 고향 집에 돌아온 듯한 아련한 그리움이 밀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고분 가까이 다가가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잔디와 흙의 질감을 눈으로 좇았습니다. 그리고 학자로서의 직감이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무덤 양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국의 고대 무덤들은 대부분 벽돌을 쌓아 방을 만들고 그 안에 관을 안치하는 전축분이나 굴을 파서 만드는 석실분 형태를 띱니다. 언제든 도굴꾼들이 입구를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구조지요. 하지만 제 눈앞에 있는 이 신라의 무덤은 달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흙으로 덮여 있지만 그 속은 엄청난 양의 돌무더기로 꽉 채워져 있고 그 돌무더기 깊숙한 곳에 나무로 짠 곽이 들어있는 구조, 학술 용어로 적성목곽분이라 불리는 양식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적성목곽분. 돌을 쌓고 나무곽을 넣는 무덤. 이것은 농경 민족의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한 곳에 정착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흙을 다루는데 익숙하지만 이토록 무식할 정도로 많은 돌을 쌓아 올리는 방식은 오직 한 부류, 바로 북방의 초원을 달리던 기마민족 유목민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김 교수님, 이 무덤. 혹시 발굴 당시에 돌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먹만한 강돌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왔을 텐데요. 제 다급한 질문에 김 교수님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맞습니다. 황남대총을 발굴할 때 트럭 수백 대 분량의 돌이 나왔지요. 그 돌들이 도구를 막아준 덕분에 천년이 지나도 유물들이 온전할 수 있었고요. 그의 대답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있던 퍼즐 조각 하나가 탁 하고 맞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몽골의 알타이 산맥, 그리고 러시아의 남부 초원지대에서 발굴되던 고대 흉노의 무덤, 쿠르간이 바로 이와 똑같은 구조였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끝과 이곳 동쪽 끝. 한반도의 경주가 같은 방식의 죽음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하지만 놀라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 교수님의 안내로 국립경주박물관에 들어섰을 때 저는 그곳에 전시된 유물들을 보고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유리 진열장 안에서 황금빛 찬란한 광채를 뿜어내고 있는 금관과 허리띠 장식들. 그 정교한 세공 기술과 화려함은 제가 여태껏 보아왔던 그 어떤 고대 국가의 유물보다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금관의 화려함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금관에 달려있는 장식들의 모양이었습니다. 나뭇가지 모양으로 뻗어나가는 세움 장식, 그리고 그 끝에 매달려 영롱하게 빛나는 옥 고곡들. 그리고 무엇보다 금관 테두리를 장식하고 있는 수많은 아주 작은 금 알갱이들. 누금 기법, 그래니얼레이션. 좁쌀보다 작은 금 알갱이를 하나하나 붙여서 문양을 만드는 이 초정밀 세공 기술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그들과 교류했던 북방 유목민족인 스키타이와 흉노만이 가지고 있던 독보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중국의 한족들은 금보다는 옥을 숭상했고 이런 방식의 금 세공 기술을 주력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라시아 대륙의 끝, 신라라는 나라에서 이토록 완벽한 형태의, 아니 본토보다 더 발전된 형태의 누금 세공품이 발견되다니요. 게다가 저 사슴뿔 모양의 장식은 시베리아 샤먼들이 쓰던 의식용 관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박물관을 둘러보는 내내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책으로 배웠던 한국사는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신라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곳은 중국의 아류가 아니라 오히려 저 먼 북방의 초원, 황금의 제국과 혈관이 연결된 형제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가족을 아주 먼 타지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 같은 먹먹함이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올랐습니다. 박사님, 안색이 좀 창백해 보이십니다. 시차 적응이 아직 안 되신 건가요? 걱정스레 묻는 김 교수님에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어디서 왔다고 믿습니까? 정말 이 반도 안에서만 자생했다고 믿는 겁니까?
김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박물관의 가장 안쪽, 일반 관람객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특별 전시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연구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수장고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사실 보여드릴 게 있어서 불렀습니다. 오늘 새벽에 발굴 현장에서 아주 흥미로운 비석 조각이 하나 나왔거든요. 아직 언론에는 공개하지 않은 겁니다. 아마 박사님께서 이걸 보시면 오늘 느끼신 그 혼란이 확신으로 바뀌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육중한 철제문이 열리고 서늘한 냉기가 감도는 수장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운명의 힘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곳에는 흙이 채 마르지 않은 검은 비석 탁본 하나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석에 새겨진 글자들을 해독하는 순간 제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신라의 왕족 김씨가 자신들의 뿌리를 스스로 밝혀놓은 그야말로 역사학계를 뒤흔들 자백서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장고 안의 공기는 바깥 세상과 단절된 듯 무겁고 서늘했습니다. 제 눈앞에 놓인 탁본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침묵을 강요받았던 거대한 역사가 마침내 입을 열고 비명을 지르는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탁본 위에 놓인 확대경을 집어들었습니다. 먹물이 묻어난 종이 위로 희미하지만 분명한 한자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유목 민족사를 연구하며 수없이 많은 중국 사료를 읽어왔던 저에게 그 글자들은 단순한 기호가 아닌 생생한 이야기로 다가왔습니다. 투후. 제천지운. 첫머리를 읽어내려가던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투후. 이 두 글자는 한반도의 역사, 아니 동북아시아의 고대사에서는 절대 등장해서는 안 되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등장할 장소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곳은 한반도의 동남쪽 끝, 신라의 수도 경주입니다. 그런데 왜 중국 한나라 무제시대에 활약했던 전설적인 흉노의 왕자, 김일제의 관직명이 신라왕의 비문에 새겨져 있는 것일까요? 교수님, 이게 정말입니까? 투후 김일제라니요. 이건 흉노의 휴도왕 태자, 그 김일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김일제. 그는 고대 중국 역사서인 한서에 등장하는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흉노의 왕자였으나 한나라와의 전쟁에서 패해 포로가 되었고 말 키우는 노비로 전락했다가 뛰어난 능력과 충성심으로 황제인 한무제의 눈에 들어 제후의 반열에까지 오른 그야말로 드라마 같은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엄연히 흉노인, 즉 북방 초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신라 김씨 왕족의 조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까요? 김 교수님은 제 놀란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박사님. 이건 문무대왕릉비의 비문입니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의 가장 위대한 왕, 문무왕이 자신의 뿌리를 밝혀놓은 기록이지요. 그리고 최근 발견된 또 다른 비석인 대당고 김씨 부인 묘명에도 신라 김씨의 시조가 바로 흉노의 왕자 김일제라고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신라의 왕족들은 자신들이 흉노의 후예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자랑스럽게 비석에 새겨놓았던 겁니다. 머리 한 대를 강하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순식간에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경주 한복판에 초원 유목민들의 무덤 양식인 적성목곽분이 산처럼 쌓여 있었는지, 왜 그 무덤 속에서 중국식 옥이 아닌 북방식 황금 보검과 화려한 금관이 쏟아져 나왔는지 말입니다. 흉노. 중국인들이 오랑캐라고 비하하며 불렀던 이름이지만 사실 그들은 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동서양을 잇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던 위대한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양을 숭배하고 무엇보다 황금을 신성시했던 민족이었습니다. 흉노의 왕들이 황금으로 된 인간 형상을 만들어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 바로 제천금인의 전설이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김씨. 한국에서 가장 많은 성씨인 김씨의 유래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흉노가 숭배했던 황금, 그 알타이의 황금이 바로 성씨가 되어 김이 된 것입니다. 신라의 김씨 왕족은 단순히 우연히 성을 김씨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황금의 제국 흉노의 적통임을 그 이름에서부터 선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다시금 탁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 글자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거대한 대륙을 횡단했던 한 민족의 대서사시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저 먼 북방의 몽골 초원에서 시작된 거대한 말발굽 소리가 중국 대륙을 가로지르고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동쪽으로, 더 동쪽으로 이동하여 마침내 한반도의 동쪽 끝 경주에 닿았을 그 험난하고도 위대한 여정을 말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도망쳐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 황금을 다루는 기술, 강력한 기마 전술, 그리고 불굴의 개척 정신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이 땅에 도착했고, 토착 세력과 융합하여 신라라는 찬란한 황금의 나라를 건설했던 것입니다. 그제야 저는 한국인들이, 특히 경상도 사람들이 보여주는 특유의 기질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예의 바르고 조용하지만 한번 뜻을 세우면 무서울 정도의 뚝심과 단결력을 보여주는 그 기질. 그리고 빨리빨리로 대변되는 역동성. 그것은 좁은 반도에 갇혀 살던 소극적인 농경 민족의 기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광활한 초원을 질주하며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던 기마. 민족의 뜨거운 피가 그들의 혈관 속에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박사님,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을 한민족이라고 부르며 단일 민족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우리의 핏줄 속에는 저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을 호령하던 북방의 기상도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도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대륙의 끝이자 시작인 나라였던 셈이지요. 김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을 너무 좁게만 보고 있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K-파프과 반도체의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지, 그 저변에 깔린 역사적 뿌리가 이토록 웅장하고 거대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한국은 동아시아의 구석에 고립된 섬이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의 문명과 에너지가 최종적으로 응축되어 폭발한 용광로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자로서의 냉철한 이성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석의 기록은 분명 강력한 증거지만 역사학에서는 문헌 기록만으로는 100% 확신할 수 없는 법입니다. 고대 왕실이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족보를 미화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교수님, 비문의 내용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서구학계나 중국학계에서 이것만으로 인정해 줄까요? 그들은 이것을 신라 왕실의 정치적 선전이나 가짜 족보라고 깎아내릴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 기록을 뒷받침할 만한 부인할 수 없는 과학적인 물증은 없습니까? 제 질문에 김 교수님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한층 더 낮추며 제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역시 예리하시군요. 맞습니다. 문헌은 조작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더 확실한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사님께만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얼마 전 발굴된 고분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나왔습니다. 2000년의 시간을 견디고 기적처럼 남아있던 그것 말입니다. 그것이라니요? 무덤 주인의 뼈. 바로 인골입니다. 제 심장이 다시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인골이 나왔다고요? 한국의 토양은 산성이 강해 뼈가 사가 없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뼈가 남아있다니 이건 기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뼈를 DNA 분석해 보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박사님, 지금 당장 저와 함께 서울에 있는 유전자 분석센터로 가시죠. 그곳에 있는 연구팀장이 박사님의 모국, 그러니까 몽골 학계와 공동 연구를 진행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신다면 아마 오늘 밤 잠은 다 주무신 걸 겁니다. 우리는 서둘러 수장고를 빠져나왔습니다. 이미 해는 져서 어둑해진 경주의 밤거리, 조명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는 첨성대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만약 DNA 분석 결과마저 비문의 내용과 일치한다면, 만약 신라 왕족의 유전자가 현재의 한반도 사람들보다 저 먼 북방, 중앙아시아나 몽골의 유전자와 더 가깝게 나온다면, 이것은 단순히 한국사의 수정이 아니라 세계사의 미스터리 중 하나인 훈족의 대이동과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그리고 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이어지는 나비 효과의 시작점이 바로 이 동쪽 끝 신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대한 증명이 될 터였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저는 문득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 김 교수님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한국인의 얼굴.
쌍꺼풀 없는 눈매와 튀어나온 광대뼈. 어쩌면 저 얼굴 속에 2000년 전 유럽을 공포에 떨게 하고 로마 교황마저 무릎 꿇게 만들었던 신의 채찍 아틸라의 형제들이 숨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날 밤 서울의 한 대학 연구실 모니터. 화면에 띄워진 복잡한 그래프와 도표들 앞에서 저는 제 학자로서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과학의 언어로 쓰인 핏줄의 증명서였습니다. 수장고를 나와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김 교수님의 연구실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창밖 교정에는 수업을 마친 대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 활기찬 소음이 열린 창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멍하니 그 소리를 듣던 저는 문득 기이한 감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방금 확인한 비석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제 귀가 또 다른 진실을 포착해낸 것입니다. 저는 언어학자는 아니지만 고대 유목 민족사를 연구하며 수많은 언어의 구조를 접해왔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친 것은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었습니다. 교수님, 생각해보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라는 1000년 동안 중국의 거대한 문화적 영향을 받았고 한자를 공식 문자로 썼습니다. 보통 제국 옆에 붙어있는 나라들은 언어까지 동화되기 마련이죠. 그런데 왜 한국어는 중국어와 이토록 완벽하게 다른 겁니까? 제 질문에 김 교수님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다르다 뿐이겠습니까? 아예 생각하는 회로 자체가 정반대죠. 맞습니다. 중국어는 나는 사랑한다 너를 처럼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오는 구조입니다. 영어와 같죠. 하지만 한국어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즉 주어와 목적어가 먼저 나오고 가장 중요한 동사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끝까지 들어봐야 그 속뜻을 알 수 있는 구조. 그런데 이 독특한 문법 구조, 제가 어디서 가장 많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튀르키예에서 시작해 중앙아시아, 몽골, 만주를 거쳐 한반도로 이어지는 거대한 언어의 강, 알타이어족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계 지도를 짚으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몽골어로 나는 밥을 먹는다는 비호올 이드네입니다. 어순이 한국어와 100% 똑같습니다. 심지어 단어 뒤에 은는이가 같은 조사를 붙여 쓰는 방식까지 쌍둥이처럼 닮아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중국이라는 거대 문명 바로 옆에 살면서도 당신들의 조상은 뇌 구조 자체가 다른 말의 뼈대를 절대 바꾸지 않은 겁니다. 한자는 빌려 썼을지언정 그 한자를 우리말 순서대로 뜯어 고쳐서 이두나 향차를 만들어 썼던 그 지독한 고집.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는 중국과 다르다는 처절한 자존심이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몽골 유목민들과 생활할 때 매일같이 쓰던 단어들이 한국어 속에 그대로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교수님, 한국 사람들이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아빠 APPA라고 하죠. 몽골이나 튀르크 계열 유목민들도 아버지를 아바 혹은 아파라고 부릅니다. 엄마는 엄마 혹은 오마라고 하고요. 가장 본능적이고 기초적인 태어나자마자 배우는 첫 단어가 공유되고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아주 오래전 같은 천막 아래서 젖을 먹고 자란 형제였다는 증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결정적인 단어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까 비석에서 보았던 관직명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신라의 역사책을 보면 각간, 마립간, 이찬 같은 호칭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간이나 찬은 몽골과 튀르크의 위대한 지도자. 칸 혹은 타르칸과 어원이 같습니다. 신라의 왕실에서 신하들이 왕을 부를 때 그 울림은 중국 황실의 부드러운 성조와는 전혀 달랐을 겁니다. 마치 몽골의 부족회의 쿠릴타이처럼 거칠고 힘찬 북방의 언어가 경주 벌판을 울렸겠지요. 상상이 되십니까? 비단옷을 입고 붓으로 한자를 쓰고 있지만 입으로는 초원의 언어를 말하고 있는 신라의 귀족들. 그들에게 중국어는 그저 외교와 비즈니스를 위한 외국어였을 뿐 그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감정을 나누는 모국어는 여전히 저 드넓은 유라시아 대륙의 거친 바람 소리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도 민족성을 잃지 않고 살아남은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혀끝에 조상들의 지도를 숨겨놓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변하고 옷차림이 바뀌어도 당신들이 내뱉는 숨결과 말의 리듬 속에는 2000년 전 말을 타고 달리던 기마. 민족의 심장 박동이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었던 거죠.
김 교수님은 제 말에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이제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온 역사의 메아리처럼 웅장하게 들렸습니다. 비석의 기록은 지워질 수 있고 유물은 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언어의 구조는 핏줄보다 더 질기게 살아남습니다. 박사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매일매일 숨 쉬듯이 우리 조상의 증거를 내뱉으며 살고 있었군요. 그렇게 우리는 기록과 언어라는 소리의 화석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이 모든 인문학적 추론에 마침표를 찍어줄 부인할 수 없는 생물학적 증거를 눈으로 확인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자, 이제 서울로 가시죠. 그 말과 기록이 실제 몸속에는 어떻게 남아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유전자 분석센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텅 빈 도시의 도로를 달려 도착한 연구소는 창백한 형광등 불빛만이 복도를 비추고 있었고 적막감 속에 윙윙거리는 서버 돌아가는 소리만이 우리의 발자국 소리를 뒤따랐습니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중앙통제실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앞에는 헝클어진 머리에 핏발선 눈을 한 수석 연구원 한 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며칠 밤을 꼬박 새운 사람처럼 초췌해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 먹이를 발견한 야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몽골에서 오신 박사님이시라고요? 잘 오셨습니다. 아마 이 데이터를 보시면 박사님의 고고학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실 겁니다. 그는 긴 사설 없이 바로 메인 모니터의 화면을 띄웠습니다. 복잡한 유전자 염기 서열 그래프와 수많은 점이 찍힌 분포도가 화면 가득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PCA 주성분 분석 도표였습니다. 인류의 유전적 거리를 시각화하여 어떤 집단이 누구와 가까운지를 보여주는 지도와도 같은 것이었죠. 보통 한국인의 유전자 데이터는 동북아시아 그룹, 즉 현재의 중국 북부나 만주족, 일본인과 가까운 위치에 군집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여기를 보십시오. 이 파란색 점들이 현대 한국인들의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점이 이번에 경주 황남대총 주변과 쪽샘지구 고분군에서 추출한 고대 신라 왕족 및 귀족 추정 인골의 데이터입니다. 저는 화면 속의 빨간 점을 찾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빨간 점들은 현대 한국인들의 파란 점들과 겹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점들은 그래프의 왼쪽 상단, 저 멀리 떨어진 다른 그룹을 향해 길게 뻗어나가 있었습니다. 그 방향이 가리키는 곳에 적힌 영어 단어들을 읽는 순간 제 등골에는 소름이 돋아났습니다. 몽골, 알타이, 그리고 믿을 수 없게도 중앙아시아 스키타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신라 왕족의 유전자가 중국 한족이나 동남아시아 쪽이 아니라 내륙 깊숙한 중앙아시아 유목민들과 더 가깝다는 겁니까? 연구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키보드를 두드려 또 다른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북의 혈통을 보여주는 Y염색체 하플로그룹 분석 결과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목의 유전자인 미토콘드리아 DNA도 북방계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북의 유전자는 더욱 명확합니다. 여기 이 마커를 보십시오. 이건 전형적인 북방 기마민족, 흉노와 스키타이 전사들의 무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유전자형입니다. 심지어 이 특정 변이는 현재 헝가리와 동유럽 일부 지역, 즉 과거 훈족이 휩쓸고 지나갔던 경로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것과 일치합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난 듯 했습니다. 역사책에서나 보았던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그리고 그 원인이 되었던 훈족의 서진. 로마 제국을 멸망의 길로 몰아넣었던 공포의 대상, 아틸라의 군대. 서양사에서는 그들이 갑자기 동방에서 나타나 유럽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사라졌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사라진 줄 알았던 훈족의 형제들이 반대편 동쪽 끝으로 달려와 이곳 한반도에 정착해 신라라는 황금의 나라를 세웠다는 가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모니터 화면을 만져보았습니다. 차가운 유리 화면 너머로 2000년 전 뜨거운 피를 흘리며 대륙을 횡단했던 전사들의 심장 박동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살 곳을 찾아 떠돌던 난민이 아니었습니다. 서쪽으로는 로마를 무너뜨리고 동쪽으로는 한반도의 삼국을 통일한 그야말로 세계사를 양분하여 지배했던 거대한 늑대의 후예들이었던 것입니다. 박사님,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김 교수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나직이 물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이 조용한 아침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흰옷을 즐겨 입고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고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 깊숙한 곳, DNA의 가장 깊은 방에는 야생의 초원을 질주하고 적을 향해 활시위를 당기던 정복자의 기질이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IMF 금모으기 운동 때 보여주었던 그 무서운 단결력, 월드컵 때 붉은 악마가 되어 거리를 뒤덮었던 그 폭발적인 에너지. 그건 농사짓던 사람들의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건 전사들의 함성입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만났던 한국인들의 친절한 미소 뒤에 숨겨진 위기 상황이 닥치면 돌변하여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무서운 저력의 원천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들은 겉모습은 얌전한 양처럼 보였지만 그 가슴 속에는 굶주린 늑대의 심장이, 용맹한 호랑이의 발톱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박사님, 더 놀라운 걸 보여드릴까요? 수석 연구원이 망설이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모니터가 아닌 연구실 한 구석에 놓인 보존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유전자 분석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건데 사실 이건 학계에 보고하기도 조심스러운 내용입니다. 당시 신라 왕족들의 외모가 우리가 상상하는 전형적인 한국인의 모습과는 조금 달랐을 수도 있다는 증거가 나왔거든요. 연구원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고 3D 프린터로 복원한 두개골 모형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쪽샘지구의 한 무덤에서 발굴된 신라 귀족 여인의 두개골을 토대로 복원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형을 보는 순간 다시 한번 숨을 삼켜야 했습니다. 움푹 들어간 눈, 그리고 오뚝하게 솟은 콧날. 그것은 몽골로이드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입체적이었고 오히려 서구적인 특징인 코카소이드백 인종의 특성이 섞여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흉노 제국은 다민족 연합체였습니다. 그 안에는 몽골인도 있었지만 중앙아시아의 이란계 사람들도 섞여 있었죠. 신라로 넘어온 이주민 집단에는 이런 서역인들의 피도 섞여 있었던 겁니다. 처용가에 나오는 서역인 처용의 얼굴, 그리고 경주 괴릉을 지키고 있는 무인석의 그 부리부리한 눈과 곱슬머리. 그건 단순히 외국인을 묘사한 조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신라 지배층의 실제 모습, 혹은 그들과 함께 피를 나눈 형제들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모형의 깊은 눈구멍을 들여다보며 전율했습니다. 신라. 그곳은 닫힌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유리잔으로 술을 마시고 서역의 보석으로 몸을 치장하며 유라시아 대륙의 다양한 인종들이 어우러져 살았던 고대의 코스모폴리탄 도시. 그 찬란했던 국제도시의 기억이 바로 경주라는 도시 전체에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 교과서가 바뀌어야 할 겁니다. 제 말에 김 교수님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주변국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중국은 이미 동북공정으로 고구려와 발해를 자신의 역사로 편입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라마저 북방 유목 민족, 즉 자신들이 오랑캐라 불렀던 세력이 세운 나라라는 것이 밝혀지면 한민족의 역사는 중국의 속국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을 위협했던 대등한 경쟁자의 역사가 됩니다. 일본은 또 어떻고요? 한반도 남부가 미개해서 자신들이 지배했다고 주장하고 싶은데 사실은 대륙의 최첨단 문명과 무력을 가진 집단이 지배층이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요. 그의 말에는 뼈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역사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이슈였던 것입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학자로서 그리고 진실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이 사실을 묻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교수님, 유전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고 뼈는 말보다 정직하니까요. 이 증거들이야말로 한국이 주변 강대국들의 눈치를 볼 필요 없는 독자적이고 위대한 뿌리를 가진 나라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연구실을 나오는 발걸음은 들어갈 때보다 훨씬 무거웠지만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보이는 저 달이 2000년 전 경주의 밤하늘을 비추고 몽골 초원의 밤하늘을 비추었겠지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유전자와 비석이 증명한 이 혈통의 비밀이
실제 유물과 문화 속에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아름답게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김 교수님은 제게 마지막으로 보여줄 것이 있다며 다시 경주로 내려가자고 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볼 수 있다는 어떤 유물이 이 모든 미스터리의 마침표를 찍어줄 것이라고 말하면서요. 서울에서의 그 충격적인 밤을 보낸 후 우리는 날이 밝자마자 다시 경주로 내려왔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깨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제가 보았던 경주의 유물들이 아름다운 옛 물건이었다면 DNA 결과를 확인하고 난 지금의 제게 그것들은 살아남은 자들의 치열한 생존 기록이자 잃어버린 고향을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의 결정체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김 교수님은 저를 국립경주박물관의 가장 깊숙한 곳, 특별전시실의 단독 진열장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어제 미처 자세히 보지 못했던 하지만 전 세계 고고학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물건 하나가 붉은 조명 아래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이 칼을 자세히 봐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계림로 14호분에서 출토된 황금 보검입니다. 저는 그 보검 앞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칼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완벽한 예술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을 뛰게 만든 것은 그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칼의 디자인과 문양, 그것은 절대로 한반도나 중국, 일본에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칼집과 손잡이를 가득 채운 황금빛 누금 장식 사이로 핏빛처럼 붉은 보석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가내성 유석이군요. 그리고 이 물결 무늬. 이건 켈트족이나 동유럽의 트라키아 양식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흑해 연안, 카자흐스탄, 그리고 현재의 불가리아 지역에서 유행했던 양식이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멀리서 왔다고 하여 이역의 칼이라고 부릅니다. 신라의 무덤에서 8000km나 떨어진 흑해와 지중해의 문양이 새겨진 보검이 나온 겁니다. 이것은 교역품일 수도 있겠지만 학자들은 이것을 지배층의 전유물, 즉 그들이 이곳으로 이주해 올 때 가장 소중하게 허리춤에 차고 왔던 가문의 보물이라고 추정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저 먼 흑해의 초원이나 코카서스 산맥 아래에서 누군가 이 칼을 허리에 차고 말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추위, 굶주림을 견디며 알타이 산맥을 넘고 몽골 고원을 지나 마침내 이곳 한반도의 끝 경주에 도착했을 때 그가 이 붉은 보석이 박힌 칼을 어루만지며 무슨 생각을 했을지를요. 이 작은 칼 하나에 대륙을 횡단한 거대한 서사시가 압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저를 신라 문화의 정점이라 불리는 금관 전시관으로 안내했습니다. 어제는 그 화려함에 눈이 멀어 미처 보지 못했던 형태가 이제야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님, 중국의 황제들은 자신들을 용의 후손이라 칭하며 용무늬가 새겨진 관을 썼습니다. 그런데 신라의 왕관을 보십시오. 용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신라의 금관에는 용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기이한 형상이 솟아 있었습니다. 이건 나무군요. 그리고 양옆에 솟은 것은 사슴의 뿔입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 시베리아의 자작나무 숲과 그곳에서 구슬하던 샤먼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라의 금관은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왕관이기 이전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제사장, 즉 샤먼의 모자였습니다. 출자 모양으로 솟아오른 것은 하늘로 뻗어나가는 신목, 즉 우주나무를 상징하고 사슴뿔은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는 안테나이자 영험한 동물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북방 샤머니즘의 원형이었습니다. 중국의 강력한 문화적 압박 속에서도 신라 사람들은 결코 자신들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중국식 용을 머리에 얹는 대신 자신들의 고향인 시베리아와 몽골 초원의 숲, 그리고 그곳을 뛰어놀던 사슴을 황금으로 빚어 머리에 썼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중국과는 다르다. 우리는 하늘과 직접 소통하는 북방의 후예다라는 무언의 외침이자 긍지 높은 선언이었습니다. 박사님, 신라의 왕 호칭이 처음에는 이사금이었다가 갑자기 마립간으로 바뀌는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거대한 돌무지던 널무덤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죠. 몽골어와 튀르크어를 연구하시는 박사님이라면 마립간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립은 머리, 즉 우두머리를 뜻하고 간은
칭기즈칸 할 때의 그 칸이군요. 마립칸은 곧 머리칸, 대칸이라는 뜻이었군요. 김 교수님이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반도 동쪽 끝에서 왕을 칸이라고 불렀던 나라. 그들은 뼛속까지 유목민의 영혼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물관을 둘러보는 내내 저는 뿔잔 각배를 보며 말 위에서 술을 마시던 유목민의 습관을 말 한 장. 가리개와 등자발걸이를 보며 유럽의 기사도보다 수백 년 앞섰던 그들의 기마술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 교수님은 저에게 아주 작지만 가장 감동적인 유물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무덤 속 죽은 자의 가슴팍에서 발견된 둥글고 푸른 유리구슬 목걸이였습니다. 이 유리구슬을 보십시오. 그 안에는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웃고 있는 백인 아이의 얼굴과 검은 머리의 동양인 아이의 얼굴이 함께 녹아져 있습니다. 2000년 전 로마에서 만들어져 실크로드를 타고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그 작은 유리구슬 안에서 저는 다양성과 포용을 보았습니다. 신라는 닫힌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서역의 상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페르시아의 카펫이 깔려있고 로마의 유리잔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흉노의 후예인 왕이 사슴뿔 왕관을 쓰고 나라를 다스리던 곳. 그곳은 고대 세계의 모든 문명이 종착하여 찬란하게 꽃피운 글로벌 제국이었습니다. 박물관을 나설 때 제 마음속에는 한국인에 대한 경외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조상 잘 만나서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저 척박한 북방의 초원에서 시작하여 험난한 대륙을 가로지르는 대장정 끝에 이 땅에 정착했고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과 압박 속에서도 자신들의 황금빛, 정체성을 잃지 않고 지켜낸 생존의 챔피언들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박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모시고 갈 곳이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확인하셨으니 이제 그 피가 현재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만든 기적이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군요. 김 교수님은 제게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줄 것이 있다며 박물관을 나섰습니다. 박물관을 나와 울산으로 향하기 전 김 교수님은 제게 꼭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핸들을 꺾어 차를 돌렸습니다. 사람이 있다니요? 이 늦은 시간에 누구를 만난단 말인가 의아했지만 그가 저를 데려간 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경주 외곽의 또 다른 왕릉, 바로 괴릉이라 불리는 원성왕릉이었습니다. 해질녘 붉게 물든 노을 아래 왕릉은 묘한 적막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왕릉 앞을 지키고 서 있는 거대한 석상들 앞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박사님, 이 석상들과 눈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들이 정말 우리가 아는 전형적인 고대 신라인의 얼굴로 보이십니까? 저는 석상의 얼굴을 올려다보는 순간 마치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돌로 깎아 만든 무사상이었지만 그 이목구비는 너무나 뚜렷하고 생생했습니다. 부리부리하고 움푹 들어간 큰 눈, 메부리코처럼 높게 솟은 콧대, 그리고 턱 밑을 덥수룩하게 덮은 짙은 곱슬 수염. 결정적으로 머리에 쓰고 있는 터번 모양의 모자까지. 이것은 절대로 몽골로이드 계통인 동북아시아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서역인이잖습니까? 페르시아나 소구드 상인의 얼굴입니다. 아니, 지금의 이란이나 터키 사람과 똑같이 생겼군요. 그렇습니다. 신라 왕릉을 가장 가까이서 지키는 수호신이 바로 서역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시 신라 조정에 이들 서역인이 실제로 관료나 무사로 복무했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왕의 최측근에서 왕을 지키는 친위대 역할을 할 만큼 높은 신뢰를 받았다는 증거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석상의 거친 질감을 만져보았습니다. 처용가에 나오는 푸른 눈의 처용. 그가 단순히 전설 속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신라의 거리를 활보했던 서아시아계 이주민이었다는 사실이 피부로 와닿았습니다. 신라의 개방성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은 피부색이나 출신 지역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있고 충성심이 있다면 머나먼 사막을 건너온 이방인에게도 기꺼이 왕의 곁을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박사님, 신라를 그저 조용한 은자의 나라로 묘사하는 건 일제의 식민사관이 만든 악의적인 왜곡입니다. 신라는 8세기 당시 당나라의 장안, 동로마의 콘스탄티노플, 아바스 왕조의 바그다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메가시티였습니다. 경주 인구의 10% 이상이 외국인이었을 거라는 학설도 있습니다. 김 교수님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더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경주 월성해자에서 출토된 5세기경의 토우훌 기념 사진이었습니다.
터번을 쓰고 긴 옷을 입은 영락없는 아랍 상인의 모습을 한 흑인형이었습니다. 보십시오. 1500년 전 경주 남천에는 낙타를 타고 온 대상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페르시아의 양탄자와 보석을 가져와 팔고 신라의 황금과 인삼을 사갔겠지요. 그 증거가 바로 아까 박물관에서 보셨던 그 수많은 유리병들입니다. 아, 그 유리병들. 박물관 진열장을 가득 채우고 있던 영롱한 푸른빛의 유리잔과 봉황 모양의 유리병이 떠올랐습니다. 놀랍게도 경주에서 출토된 로마 스타일의 유리그릇. 숫자는 중국 전체나 일본에서 발견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심지어 깨지지도 않고 완벽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죠. 이건 단순히 물건만 건너온 게 아닙니다. 이 깨지기 쉬운 유리를 험한 사막과 산맥을 넘어 1만 킬로미터나 운반해온 사람과 길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신라는 유라시아 실크로드의 막다른 골목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대륙의 모든 문명이 쏟아져 들어와 융합되고 다시 바다를 통해 일본으로 전파되는 문명의 터미널이자 또 다른 시발점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지금 시대를 글로벌 시대라고 합니다. 한국의 K-파프의 전 세계를 휩쓸고 한국의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걸 보며 기적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박사님,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회귀입니다. 회귀라고요? 네. 우리 유전자 속에는 이미 1000년 전부터 피부색과 언어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전 세계의 문물을 받아들여 우리 것으로 만드는 국제적인 감각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쇠국으로 문을 걸어 잠갔던 조선시대의 몇백 년이 오히려 예외적인 시기였을 뿐 한민족의 본류는 언제나 열려 있었고 언제나 세계를 향해 있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보여주는 저 역동적인 개방성은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이 물려준 원래 모습을 되찾은 것뿐입니다. 궤릉의 서역인 무사상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눈매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놀라지 마라. 우리는 이미 1000년 전에도 이곳에서 친구로, 형제로 함께 살았다. 너희가 지금 세계와 소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너희의 본능이다. 어둠이 깔리는 경주의 들판에서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그릇의 크기를 다시 한번 가늠해 보았습니다. 이 나라는 단일 민족이라는 좁은 틀에 가두기에는 너무나 거대하고 복합적인 용광로였습니다. 북방의 기마민족, 남방의 해양 세력, 그리고 서역의 상인들까지. 그 모든 에너지가 이 좁은 땅에서 부딪히고 섞여 만들어낸 폭발적인 에너지. 그것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가 주목하는 K-오리지널리티의 정체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 뜨거운 용광로가 만들어낸 현대의 결과물을 확인하러 갈 시간입니다. 과거의 황금이 어떻게 현대의 산업이라는 갑옷을 입고 다시 태어났는지 그 현장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더 벅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동해안 도로를 달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신라의 수도 경주와 맞닿아 있는 울산의 거대한 산업단지였습니다. 차에서 내려 바라본 그곳의 풍경은 마치 SF 영화 속 미래 도시를 방불케 했습니다. 칠흑 같은 바다 위로 수없이 많은 불빛이 은하수처럼 떠 있었고 그 거대한 빛의 숲속에서는 밤을 잊은 기계들의 웅장한 구동음이 심장 박동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저 멀리 정박해 있는 63빌딩보다 더 길다는 거대한 선박과 끝도 없이 늘어선 자동차 수출 부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2000년 전 우리 조상들은 말을 타고 대륙을 달렸고 철을 다루어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철과 이동의 유전자가 지금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라, 아니 그 이전의 흉노와 스키타이 시절부터 그들은 철을 다루는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가야와 신라의 철갑 기병들이 입었던 판갑 갑옷의 그 정교함과 강철을 다루는 기술은 당대 최고였습니다. 그 뜨거운 용광로의 불꽃은 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칼과 창을 내려놓고 그 손기술과 열정을 거대한 배와 자동차, 그리고 제철소로 옮겨왔을 뿐이었습니다. 세계 1위의 조선업,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 그리고 세계 최고의 제철 기술. 이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한강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수천 년 전부터 이들의 피 속에 흐르고 있던 철의 DNA가 현대의 자본과 기술을 만나 거대한 폭발을 일으킨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박사님께서 박물관에서 보셨던 그 금관의 미세한 누금 세공 기술 기억하십니까? 1mm도 안 되는 금. 알갱이를 수천 개씩 붙여 만들었던 그 편집증적인 정교한 말입니다. 김 교수님의 말에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손기술이. 설마. 네, 맞습니다. 그 정교한 손기술은 지금 반도체라는 이름으로 부활했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 단위로 회로를 새겨 넣는 나노 공정. 이건 둔감한 손끝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고대 신라인들이 금 알갱이를 다루던 그 집중력과 손끝의 감각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만든 원동력인 셈이죠.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말을 타고 달리던 속도, 철을 다루던 기술, 그리고 황금을 세공하던 정밀함. 이 세 가지 유목민의 핵심 DNA가 현대 대한민국이라는 용광로 안에서 완벽하게 융합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빨리빨리 문화도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은 그것을 조급함이라고 비웃기도 하지만 제 눈에는 그것이 생존을 위해 짐을 꾸리고 이동해야 했던 유목민이 기동성이자 목표물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기마병의 돌파력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멈춰 있으면 죽는다고 믿는 사람들처럼 끊임없이 혁신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울산의 바닷바람을 맞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많은 역사학자가 흉노는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훈족은 유럽에 동화되어 흩어졌고 북방의 유목민들은 역사 속으로 퇴장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건 틀렸습니다. 그 위대한 대륙의 지배자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곳 한반도라는 좁은 땅에 압축되어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스프링처럼 혹은 화약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대륙을 잃은 대신 바다를 얻었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경제 영토를 얻었습니다. 2000년 전에는 말발굽으로 유라시아를 누볐지만 지금은 그들이 만든 반도체와 스마트폰, 자동차와 선박이 전 세계 5대양 6대주를 누비고 있습니다. 방식만 바뀌었을 뿐 세계를 무대로 활동한다는 그들의 본질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한반도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불야성을 이룬 서울의 불빛이 마치 거대한 황금 왕관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가방 속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이번 여행의 결론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제국을 찾으러 왔다가 살아있는 전설을 목격하고 돌아간다. 그들은 자신들이 흉노의 후예라는 것을 잊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피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반도에 갇힌 작은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반도라는 발판을 딛고 다시 한번 세계를 호령할 준비를 마친 잠자던 거인이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린 2000년의 시간 여행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이 무심코 지나쳤던 경주의 언덕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몸속에 흐르는 뜨거운 피가 사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역동적이었던 영웅들의 유산이라는 사실이 가슴 벅차지 않으신지요? 우리는 오늘 경주의 흙더미 속에서 시작해 몽골의 초원을 건너고 마침내 울산의 찬란한 산업 현장까지 달려왔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통해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었던 선물은 단순한 역사 지식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감입니다. 혹시 살면서 우리는 약소국이라서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갇혀있어라는 패배감에 젖어본 적은 없으신가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은 좁은 반도에 갇혀 지내던 사람들의 후손이 아닙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절반을 호령했던 황금의 제왕, 그 거침없는 개척자들의 피가 바로 여러분의 혈관 속에 펄펄 끓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과학 DNA가 증명했고 언어가 증명했으며 저 거대한 제철소와 반도체 공장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발휘하는 그 놀라운 순발력, 위기 속에서 뭉치는 단결력,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끈기. 그것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 거친 대륙을 달리며 생존했던 승리자의 유전자가 여러분에게 물려준 위대한 유산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거울을 보실 때 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조금 더 자랑스럽게 바라보셔도 좋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강인하며 세계적인 존재니까요. 이 가슴 벅찬 진실이 더 많은 분에게 닿을 수 있도록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은 잊힌 역사를 되살리고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전 세계에 알리는 가장 강력한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몸속에 흐르는 북방의 뜨거운 피, 혹시 살면서
그 야성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이럴 때 한국인의 뜨거운 피를 느낀다 하는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담이 이 역사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 한국인조차 몰랐던 하지만 전 세계가 경이로워하는 또 다른 감동적인 사연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